401페이지입니다. 자, 이 부동산 금융의 동원 방법인데요. 자, 1번에 조인트 벤처 나오죠? 네. 거기서는 2번에 지분금융이라는 뜻입니다. 지분금융이에요. 지분금융. 직접 투자. 그 두 개 줄 치세요. 그리고 소수익인, 소수 동그라미. 조금 이따가 다시 신디케이트 설명드리면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신디케이트 봅니다. 자, 신디케이트는 우리가 투자자 모집형이라고도 그러는데요. 신디케이트는 어떤 거냐면 개발업자가 있고 개발업자가 투자자를 모집해가지고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투자자들에게는 그 이익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자를 주는 게 아니고 이익을 나눠줘. 나눠주는 걸 배당이라 그래. 그래서 신디케이트는 부채금융이 아니고 무슨 금융이 됩니까? 지분금융이 됩니다. 지분금융. 그래서 동그라미에서 한번 해보니까 지분형 돼 있죠? 지분금융이란 뜻이에요. 지분금융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리고 직접 투자예요. 자기들이 직접 투자하는 방식이야. 누구 시키는 게 아니고 간접 투자가 아니고 직접 투자다. 그러니까 아까 조인트벤처도 지분금융에 직접 투자였고 신디케이트도 지분금융에 직접 투자잖아요. 차이가 뭐냐? 신디케이트는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다수의 투자자라고 되어 있죠. 그 동그라미 2번에도 보면 다수의 소액 투자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조인트벤처는 소수의 거액 투자자들이에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 정도는 기본으로 꼭 아셔야 되고요. 동그라미 4번 보세요. 개발업자는 무슨 책임? 무한 책임. 투자자는요, 유한 책임져요. 이처럼 사원들이 무한 책임 사원과 유한 책임 사원 형식으로 되어 있는 회사를 합자 회사 형태라 그래요. 합자 회사. 합자 회사. 그런 것들은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지분금융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지분금융이고 직접 투자다. 그리고 다수냐 소수냐를 가지고 구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밑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나오네요. 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출제 빈도가 좀 높습니다. 자,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교재 한번 볼게요. 네. 402페이지로 넘깁니다. 거기 보시면 1번부터 10번까지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성격이 쫙 나와 있죠. 요 부분을 여러분들 잘 아시면 돼요. 자, 일단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대규모 공사인 경우에, 대규모니까 당연히 공사 기간도 장기겠죠. 대규모 장기 공사인 경우에 자금을 조달하는 대표적인 방법이에요. 소비자 금융입니까? 공급자 금융입니까? 공급자 금융이죠. 뭔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금을 조달하니까 공급자 금융이에요. 자,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사업주가 있고요. 스폰서라고도 부릅니다. 사업주가 이 대규모 공사를 직접 하기에는 너무 위험 부담이 큰 거야. 그래서 출자를 해서 자회사를 만들죠. 그럼 이걸 우리가 사업주라고도 그러고 스폰서라고도 그러고 모회사라고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모회사. 출자를 해가지고 프로젝트 회사를 만들어요. 그럼 프로젝트 회사는 자회사라 그럴 수 있겠네요. 맞아요? 자, 이 프로젝트 회사는 이 대규모 공사인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특별히 만든 회사예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끝이 나면 해산할 거예요. 없어질 회사란 말이야. 이런 회사를 특수 목적 회사라 그래. SPC, Special Purpose Company 약자입니다. 그럼 특수 목적 회사 아까도 어디서 들어봤는데 ABS 발행할 때, 그죠? ABS 발행할 때 유동화 중개기간 있었잖아요. 그것도 SPC거든. 특수 목적 회사거든. ABS를 발행하기 위한 그 목적 때문에 설립된 회사야. 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설립된 회사를 우리가 특수 목적 회사라 그러고, 그 회사는 그런 특수 목적이 달성되면 없어져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주로 이런 뿐인 회사인 경우가 많다. 명목상 회사인 경우가 많아요.
이 명목상 회사들은요, 세금 감면 혜택이 있어요. 명목상 회사들은 세금 감면 혜택이 있어요. 있다. 같이 알아둡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는 사업주가 수행한다는 겁니까? 프로젝트 회사가 프로젝트를 수행합니까? 네. 프로젝트 회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죠. 수행합니다. 그럼 이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모든 문제점들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프로젝트 회사가 책임지는 거지 사업주가 책임지는 거는 아니다. 그래서 사업주와 프로젝트 회사는 법적으로 신용적으로 관계가 없다. 절연 관계다. 이게 기본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구조입니다. 자, 우리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 1번 볼게요. 동그라미 1번 402페이지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란 개발 사업 시 사업주의 신용이나 물적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줄치세요. 사업주의 신용이나 물적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럼 뭘 가지고 자금을 조달하느냐? 줄쳐야 됩니다. 사업성, 미래 현금 흐름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한다. 중요해요. 그리고 공급자 금융이라 그랬고요. 그 동그라미 2번에 보세요. 그럼 이 돈을 빌리는 차입의 주체는 사업주라는 겁니까? 프로젝트 회사라는 겁니까? 그래요. 프로젝트 회사가 돈 빌리는 거예요. 프로젝트 회사가 차입의 주체야. 이때 프로젝트 회사는 사업주가 출자해서 설립은 하지만 법적으로 신용적으로 절연된다고 돼 있죠. 관계가 없단 말입니다. 독립성이라고 돼 있죠. 자, 3번입니다. 비소구금융, 제한소구금융 줄치세요. 비소구금융, 제한소구금융. 소구금융 그러면 안 돼. 비소구야? 소구금융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프로젝트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사업주에게 돈을 갚아라고 요구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비소구금융도는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프로젝트 사업성, 프로젝트 자산담보 또는 일정 범위의 제한소구금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줄치는 게 뭘 줄치냐면 프로젝트 자산담보 줄치세요. 프로젝트 사업성, 그리고 프로젝트를 동그라미 해요. 프로젝트.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자금을 조달할 때 담보 역할을 하는 건 전부 다 프로젝트와 관계되는 자산, 프로젝트와 관계되는 사업성을 담보로 하는 거지 사업주의 물적 자산이나 사업주의 사업성을 담보로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만약에 시험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프로젝트 회사의 물적 자산은 담보로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면 O다 X다. X라고. 프로젝트 회사의 자산은 물적 담보로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자체에 있는 것들은 다 담보로 요구할 수 있다고. 프로젝트와 관계된 여기에다 한정된단 말입니다. 사업주에게는 요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업주의 물적 자산은 요구할 수 없지만 프로젝트 관련 자산은 담보로 요구할 수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프로젝트, 아까 제가 줄을 칠한 이유가 그래서 줄을 칠한 거야. 프로젝트 자산 담보는 된다고. 자, 그 다음 니은 보세요. 사업주의 물적 담보, 사업주잖아요. 사업주의 물적 담보나 사업주의 신용도는 기준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사업주는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사업주의 파산이 PF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PF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쳐. 사업주가 파산하더라도 프로젝트는 진행해. 거꾸로 얘기해가지고 프로젝트가 잘못되고 잘 되는 것도 사업주에게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프로젝트가 잘못돼도 사업주에게는 원칙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는다. 독립돼 있다 이 말이야. 독립. 그런 내용이죠. 자, 4번입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사업주의 장부에는 돈을 빌리고 하는 그 내용들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부해금융이라고 그래요. 장부에 안 나타나. 누구 장부에 안 나타난다고? 사업주. 그래서 거기 지금 비소구라든지 부해금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업주 입장입니다.
사업주 입장이야. 사업주. 그 사업주는 자신의 대차 대조표상 부채로 계상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업주의 채무 수용 능력이 정대된다. 사업주의. 이는 대출자 금융기관의 입장이 아니라 사업주 입장입니다. 사업주 입장이야. 사업주. 차입자란 말 지어버려. 헷갈리려면. 사업주. 또 이러면 사업주가 돈 빌리는 거 아니에요? 이럴까봐. 돈은 누가 빌리는 거라고? 프로젝트 회사가 차입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물론 내부적으로는 얘가 돈이 가겠지. 지금 외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법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러분이 누가 와가지고 야, 돈 좀 빌려, 은행에 가서 네 이름으로 돈 좀 빌려줄래?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돈 빌리면 내가 니한테 한 1억 빌리면서 2천만 원 줄게. 네 이름으로 돈 좀 빌려줘. 그 은행 갔어요. 그 은행 대출 그 약정 쓸 때 내 이름 써. 그 부탁받은 사람 이름 써. 그래. 그런 얘기잖아, 지금. 그죠? 차입의 주체는 얘란 말입니다. 법적으로는. 네.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됐든 간에. 자, 5번에 대규모라는 말이 나오고 장기라는 말이 나오네요. 6번 볼게요. 자, 위험 분산 효과 줄치세요. 그리고 분산 동그라미, 위험 배분 동그라미. 위험이 분산돼.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위험이 분산돼. 위험이 배분돼. 무슨 말이냐? 사업주, 시공사, 대출기관, 이해관계자들의 보증보험 제공, 다양한 사업주체 참여. 사업주체가 다양해. 그래서 위험이 어떻게 된다? 분산돼요. 7번. 정보의 비대칭성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한다. 그 말은 사업주와 대출자 간의 정보가 대칭적이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저번에 설명제 해드렸죠? 자, 우리 일반적으로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가면 대출자는 차입자에 대한 여러 가지를 요구를 하거든요. 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잘 몰라요. 그 사람의 재무 상태라든지 그 사람의 자금 상태라든지 신용 상태를 잘 모르죠. 알고 있는 게 같아요, 달라요? 그럼 정보의 비대칭이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그 사람의 신용도 알 필요 있어, 없어? 없다니까. 사업성만 보면 된다고. 그러니까 사업 계획서만 검토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 동대동이야. 한마디로 입장이 똑같아. 그냥 이거 테이블 위에 있는 사업 계획서만 보고 대출 여부를 결정하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보의 비대칭이 없지. 그렇잖아요. 서류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서류만 가지고. 정보의 비대칭이 감소합니다. 감소한다. 그리고 금융비용이 어떨까요? 높겠죠. 은행 입장에서 이자를 많이 받아야지. 자, 9번도 중요해. 프로젝트 금융의 자금은 시공회사가 줄칠게요. 자체 계좌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어디를 통해서 관리하느냐? 에스크로우 계정. 우리 자금 위탁 결제 계좌라고도 그래요. 에스크로우 계정. 자체 계좌 그러면 안 돼요. 자체 계좌 아니야. 관리가 엄격해. 그러니까 돈 들어오고 나가는 거를 여러 사람들이 다 알아. 그럼 이때 자금, 이 에스크로우 계정에 있는 자금을 집행할 때 뭐부터 집행해야 될까요? 옆에 적으세요. 공사비를 먼저 집행한다. 공사비를 먼저 집행한다. 다른 거 먼저 집행한다 그러면 안 돼요. 공사비를 먼저 집행합니다. 자, 그 다음 10번에 보세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이해관계자가 작다 그래서 이해관계자가 많다 그랬어요. 이해관계자가 많으면 항상 사업 지연이야. 그래서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 됐습니까? 네, 요 정도 내용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03페이지에 3번인데요. 사업주가 특수목적회사인, 특수목적회사는 제가 조금 전에 일반적 명목상 회사가 많다 그랬죠. 특수목적회사인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여 프로젝트 금융을 활용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번만 보겠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 회사는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 답이었어요. 물론 이제 법인세 감면을 받으려면 일정한 요건 갖춰야 돼요. 요건을 당연히 갖춰야 해주지.
4번이 답이었다. 이 지문은 지금까지 잘 안 나왔던 지문인데 나왔었거든요. 기억해 둡니다. 5번도 한번 볼까? 프로젝트 사업의 자금은 차주가 임의로 관리한다. 아니라고 그러지. 에스크로 계정을 가지고 철저하게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뜻이야. 별도의 계정을 만든다는 거는 자금 관리를 대충 하겠다는 겁니까? 엄격하게 하겠다는 겁니까? 엄격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5번 틀렸죠.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넘길게요. 자, 부동산 투자회사입니다. 모의고사를 보신 분들은 틀린 거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틀린 문제를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아까 한 20번까지 쉬는 시간에 잠시 봤는데 그렇게 문제가 많이 어렵지는 않던데요. 뭐 답이 눈에 들어오던데요. 자, 부동산 투자회사인데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에 투자를 했어요. 이게 건물이 100억짜리야. 투자를 했어. 그리고 여기서 수익을 얻어요. 이처럼 투자자가 직접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직접 수익을 얻는 이런 방식을 직접 투자 방식이라 그럽니다. 직접 투자. 자, 그런데 을이라는 투자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투자할 수 있는 돈이 5천만 원 정도밖에 없어요. 소액 투자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직접 건물을 사가지고 100억짜리 건물을 사기에는 너무 자금이 부족하다. 자, 근데 부동산에는 투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다. 자, 이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을 투자해서 그 부동산을 운용하고 관리하고 처분을 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 투자회사도 부동산에 투자를 하려면 자금이 있어야 되겠죠. 자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금을 조달해야 돼. 근데 자금을 조달할 때 어떻게 하느냐? 주식을 발행한다. 뭘 발행한다고요? 주식을 발행해요. 주식을 발행해요. 그럼 을이 주식을 구입하겠죠? 주식을 구입하죠. 그럼 주식 구입 자금이 부동산 투자회사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을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회사에서 발행하는 주식을 구입하게 된다. 그러면 그 자금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일종의 이제 펀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모아가지고 부동산에 투자를 해요. 그럼 부동산 투자하면 뭐가 생겨요? 이제 수익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투자자들에게 뭘 해준다? 네, 배당을 해줘야 되겠죠. 배당을. 그래서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무슨 금융이다? 지분금융이죠. 이 사람은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지분 투자자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지분 투자자들은 배당을 받잖아요. 이때 지분금융을 위하여 발행하는 정권 주식을 뭐라 불러요? 지분정권이라고 그러죠. 맞습니까? 그래서 지분금융, 지분정권, 지분투자자, 배당, 얘들은 다 같은 것들이죠. 같은 데 있는 애들이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는 무슨 금융이다? 지분금융이다. 이 부동산 투자회사를 우리가 이제 리츠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리츠. 자, 그럼 이 부동산 투자회사는 을이라는 소액 투자자가 직접 이 부동산을 구입한 게 아니죠. 자기가 알아보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돈만 맡겨놓고 투자는 얘들이 알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방식을 간접 투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는 일단 지분금융이고 간접 투자 방식이에요. 간접 투자 방식. 자, 교재 한번 볼까요? 부동산 투자회사의 의. 부동산 투자회사는 우리 교재 404페이지입니다. 일반 소액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을 모아,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을 모아 수익을 내서 배당을 하는 일종의 뮤추얼 펀드의 성격을 가진다. 자, 좀 말씀드렸죠? 자, 줄 칠게요, 또. 상법상 뭐로만 설립돼야 된다? 반드시 주식회사여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주식을 발행하죠. 반드시 주식회사. 자, 그 다음 2번에 지분금융이라 그랬잖아요. 지분형이고 무슨 투자라 돼 있어요? 간접투자예요. 간접투자. 그러면 이 부동산 투자에서 회사의 주식을 산 사람은요, 첫째 배당을 받을 수 있죠. 또 어떤 게 있냐면 이 회사의 주식이 오르면 주식을 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3번에 배당에 따른 이익과 주식 매매 차익을 향유할 수도 있다. 이해됩니까? 그 뒤에 줄칩니다.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거는요, 리처뿐만이 아니고 모든 지분금융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어요. 모든 지분금융은 다 그래. 우리 아까 프로젝트 파이낸싱 했잖아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지분금융일까요? 부채금융일까요? 아까 제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할 때 돈 빌린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표현하던가요? 부채금융이다. 돈 빌리는 거다. 돈 빌리는 거야. 아까 소구 뭐 이런 얘기 했잖아. 소구금융, 비소구 얘기했잖아. 안 갚아. 비소구가 뭐 네가 갚아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빌린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부채금융이에요. 부채금융? 부채금융이야. 네. 생각난 김에 봅시다. 자. 자, 이게 이제 프로젝트가 있어. 그럼 이 프로젝트에서는 장래, 미래, 수익이 발생한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자, 이 미래 수익성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맞아요? 은행에서 돈을 빌린단 말이에요. 은행에서 돈을 빌려요. 빌려. 그 무슨 금융이다? 부채금융이야. 자, 근데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가 있거든. PFABS라는 게 있어. PFABS. 자, ABS 아까 들어봤죠? 그럼 PFABS는 뭐냐? 앞으로 이 프로젝트에서 이런 수익이 날 거야. 이런 수익이 나면 우리가 이자를 줄 테니까 믿고 증권 사. 그게 PFABS야.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 그걸 뭐라 부른다? PFABS. 오케이? 그러면 이 PFABS는 무슨 증권일까? 아니, 지금 부채금융 얘기 왜 하던데 갑자기 지분증권 그래버리면 어떻게 된 부채증권일까요? 지분증권일까요? 부채증권. 부채금융이니까 지분증권을 물어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마. 그렇게 난 복잡하지 않아. 그냥 편안하게 생각해. 우리 그렇게 머리 막 쓸 필요 없어요. 그 PFABS, ABS는 무슨 정권이라 그랬어요? 부채정권이에요. 제가 별도로 얘기하지 않은 거는 그냥 그대로 기억하면 돼요. 부채정권이에요. 그럼 얘는 무슨 법률에 의해서 발행할까요?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이지. 아까 ABS는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이라 그랬잖아요. PF ABCP라고 돼 있어요. CP. 이 CP는 뭐냐면요, 음이에요. 음이야. 자, 여러분, 음은 주로 어떨 때 발행해요? 내가 물건을 사가지고 지금 돈을 못 주니까 음을 주고 물건을 가져올 수 있죠. 진성음이라 그러지, 사실은. 뭐 정상적인 음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요. 내가 돈이 필요해. 이분한테 돈 좀 빌리고 싶어. 돈 좀 빌려주세요. 그랬더니 못 믿겠다 이거야. 그럼 이제 하나 끊어드릴게요. 제가 하나 1억짜리 하나 끊어드릴게요. 6개월만 뒤에 주겠다고. 그럼 6개월 뒤에 안 갚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용증 대신에 뭘 줘요? 음을 주고 돈을 빌렸다. 물건이 왔다 갔다 했다 안 했다? 안 했거든. 그러니까 음은 자금 조달하는 방법으로도 쓸 수 있다고요. 근데 제가 음을 발행해가지고 돈을 빌릴 때 그 돈을 뭐로 갚겠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발생하는 이 수익이 가지고 제가 나중에
이자도 주고 갚겠습니다. 이렇게 발행하는 걸 뭐라 부른다? PF, ABCP라 그래. 그럼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자, 얘는 이거든요. 얘는 상법에 의해서 발행하는 거야.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 그러면 안 된다. PF, ABCP는 뭐에 의해서 발행한다? 시험에 나왔다 예전에. 그래서 내가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CP음은 상법에 의해서 발행하는 겁니다. 우리 상법에 보면 음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온 김에 제가 기억이 나서 설명드립니다. 어차피 돈 다 빌리는 거라고. 그래서 프로젝트 금융은 부채금융입니다. 부채금융. 네. 자, 그 다음. 자, 다시 부동산 투자회사의 의의. 동그라미 4번인데요. 자, 우리가 부동산 신탁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신탁하고 리츠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참고로 조금 전에 부동산 투자회사는 매매 차익을 누릴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신탁하고 차이점이야. 주식을 주식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 신탁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필요하면 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말은 유동성이 부족한 겁니까? 유동성이 보완되고 유동성이 높다는 겁니까? 유동성이 높아요. 유동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황금성의 결여를 보완한다 이렇게 돼 있죠. 네. 자, 오른쪽 보겠습니다. 자,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의 종류 나오죠. 이 별표예요. 별표 2개 하세요. 조금 전에 이제 양가로 1번에서는 여러분이 기억하는 거는 그냥 간접금융이다, 간접투자다, 지분금융이다, 반드시 주식회사여야 된다. 요 정도는 기억해야 돼요. 요 정도는 기억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의 종류는 중요해요. 자, 부동산 투자회사의 종류는 크게 몇 가지 있습니까? 거기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조조정 있죠.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자, 자기관리 볼게요.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도, 상근 동그라미. 자, 자기관리 리츠는 임직원이 늘 출근합니다.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 운용을 동그라미 직접 수행하는 회사에 직접 이런 회사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자기관리 리츠. 그 이런 게 실체회사라 그러죠? 실체회사입니다. 자기관리 리츠는 실체가 있는 회사야. 실체가 있는 회사. 그러면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이라는 것은 부동산 투자회사에서 부동산을 운용하는 전문 직원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 직원들이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있어야지. 그래서 보면 인가받을 때는 3인 이상, 인가받은 후 6개월이 경과했을 때는 5인 이상을 확보해야 돼요. 이런 것들 참고로 보시면 되고, 중요한 말은 임직원을 상근, 직접, 실체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위탁과 구조조정 보겠습니다. 위탁관리. 자산의 투자 운용을 어디에 위탁한다? 아까 얘기했던 자산관리에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해요.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해요. 그러니까 이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에 대한 운용이나 관리 처분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맡긴다 이 말이야. 위탁. 어디에다가? 자산관리회사에. 그 다음 그 밑에 줄쳐야 됩니다. 본점 이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어요.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인 임원을 둘 수 없어요. 그래서 명목상 회사라 그래. 명목상 회사야. 그러니까 그 밑에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있죠? 네? 똑같다. 위탁과 똑같다. 자, 근데 뭐가 차이 나느냐? 채무 상환을 위하여 매각하는 부동산 등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것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기가 직접 운용하는 게 아니고 자산관리회사에 맡긴다 그랬죠. 구조조정도 똑같아요. 맡겨요. 직원 못 둬요. 지점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근데 구조조정은 뭐가 차이가 난다? 구조조정 대상 부동산에만 투자할 수 있는 게 구조조정 리츠. 다른 데 전부 다 투자할 수 있는데 직접 못하고 남한테 맡기는 회사는 위탁관리 이렇게 부른단 말입니다. 됐어요? 구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위탁과 구조조정은 명목상 회사입니다. 명목상 회사. 그 밑에 보면 표에 보면요, 환매 가능 여부에 따른 분류 보이세요? 거기 보면 개방형이 있고 폐쇄형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폐쇄형이에요. 자, 폐쇄형이란 건 뭐냐면, 자, 부동산 투자회사가 주식을 발행했어요. 그럼 내가 주식을 샀지? 그리고 갖고 있다가 내가 더 이상 주식 갖고 있기가 싫어.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에 가가지고, 야, 네가 다시 좀 사줘. 환불, 환매. 그게 가능한 게 개방. 발행했던 회사에 가서 다시 팔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회사에서 안 사줘. 야, 주식 시장에 가서 팔아. 이게 폐쇄형. 아시겠죠? 우리나라 무슨 형이다? 폐쇄형, 폐쇄형. 폐쇄형. 참고로 보시고요. 넘깁니다. 자, 그 다음 3번 한번 볼게요. 지금 그 위에 보니까 자산관리회사,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 나오죠? 자산관리회사가 뭐하는 회사인데요? 위탁, 구조조정 리츠로부터 부동산에 대한 투자 운용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회사 아닙니까? 맞죠?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또는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서 자산의 투자 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다. 그죠? 네. 자, 거기 보면요. 1번 장관의 인가 받아야 돼요. 인가 동그라미. 인가 받아야 돼요. 그리고 자본금이 얼마? 70억이야. 70억. 아까 거기 5억 돼 있었잖아. 우리 모의고사에. 틀렸죠?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을 몇 명 이상? 5인 이상 두고 있어야 돼요. 자산관리회사는 좀 봐두세요. 자,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는 참고로 보시면 되는데요. 거기는 보면 일단 장관의 인가가 아니고 뭡니까? 등록입니다. 그 자본금이 지금 10억 돼 있는데 책에, 이건 제가 확인해 볼게요. 제가 알기로 5억을 알고 있는데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고, 자산운용 전문 인력은 몇 명 이상? 3명 이상입니다. 3명. 자, 양가로 3번 보겠습니다. 그 밑에.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회사 현황인데요. 자, 1번 별표하세요.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거용 부동산보다는 어디에 더 많이 투자하고 있다? 네, 업무용 부동산에 더 많이 투자하고 있어요. 업무용에 더 많이 투자한다?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자, 2번에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산업 경쟁력과 밀접하고 줄칠게요. 법인세 면제 등의 특혜가 있고, 아까 명목상 회사라 그랬잖아요. 명목상 회사들은 법인세 면제 혜택이 있단 말이야. 위탁관리도 있겠네? 있어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명목상 회사들은 법인세 면제 혜택이 있어. 있고, 규제가 많을까 작을까? 작아요. 구조조정 리츠는 구조조정 대상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회사니까 국가에서 어느 정도 혜택을 줘요.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줄칠게요. 다른 부동산 투자회사보다 더 많이 설립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아요. 구조조정 리츠가. 그럼 시험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회사는 대부분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구조조정 리츠가 대부분이야. 왜? 규제도 작고 법인세 혜택도 많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자, 그 다음 3번에 보세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개발 전문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어요. 개발만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있다. 개발 전문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다 정도. 없다 그러면 안 되고 있다. 4번 볼게요. 현재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정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나 기업 구조조정 리츠는 상장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기억하세요. 구조조정 리츠는 비상장 가능해요. 나중에 제가 설명도 드릴 거예요. 우리 부동산 투자회사는요, 상장을 꼭 시켜야 돼요. 상장을. 그래야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구조조정 리츠는 꼭 상장 안 시켜도 돼. 그 나중에 우리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가면 자기관리와 위탁관리는 공모를 하라고 돼 있거든. 공모. 그런 거 기억납니까? 2년 이내 30% 이상을 일반 청약을 통해서 모집하는 게 돼 있거든. 근데 구조조정 리츠는 공모 안 해도 되거든요.
사모가 가능하다는 얘기거든. 그 말은 비상장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부동산 투자회사는 상장돼야 된다 그러면 안 돼. 틀렸다 이 말이야. 구조조정은 비상장도 가능하다. 비상장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 4번에 부동산 투자회사의 도입 효과인데요. 자, 거기는 동그라미 2번 하고요. 2번. 소액 투자자들에게 투자 기회를 확대해 줄 수 있다. 그리고, 네, 6번 보세요. 배당이 안정적이에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90% 이상을 배당을 해줘야 돼. 회사 갖고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배당이 안정적이야. 그리고 그 위에, 네, 동그라미 5번입니다. 황금성이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높아진다. 그리고 비체계적 위험이 감소해요. 왜냐하면 포트폴리오가 가능하거든, 투자자들이. 아까 이 사람은, 갑이라는 사람은 100억 가지고 건물 한 개 샀잖아요. 근데 부동산 투자회사에 투자한다 그러면 10억씩 10군데 투자할 수 있거든. 10군데 회사에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가 가능하고 위험이 줄어들겠죠. 됐어요? 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른쪽 보겠습니다. 절세 효과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감가상각, 부동산에 투자하면 감가상각비 절세 효과 받을 수 있잖아요. 뭐 그런 내용들이고요. 12번에 기업 구조조정의 원활은 뭡니까? 구조조정 리치 아까 있었잖아요. 우리 구조조정이 원활해지죠. 네, 그런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길게요. 자, 409페이지인데요. 그리고 표가 하나 나와 있네요. 네, 이 표가 아주 중요하죠. 네, 요게 실제로 시험에서는 제일 많이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그럼 그 앞에서 우리 뭘 정리하면 됩니까, 이제? 자, 지금 했던 거 봅시다. 자, 부동산 투자회사는 간접 투자다, 직접 투자다? 간접 투자, 간접 투자. 지분금융, 부채금융? 지분금융, 부채금융이 아니고 지분금융? 지분금융. 간접 투자. 그리고 부동산 투자회사는 반드시 아까 주식회사 한다고 그랬죠? 주식을 발행해야 되니까 주식회사 해야지, 주식회사. 그리고 부동산 투자회사는 종류가 뭐뭐 있다고요? 자기관리, 위탁관리, 구조조정. 그죠? 직접 운영하는 게 무슨 위치였어요? 자기관리. 어디에다가 위탁한다? 자산관리회사에 맡기는 게 위탁과 구조조정이었죠. 자, 자기관리는 실체가 있는 회사죠. 위탁과 구조조정은 명목상 회사죠. 그러니까 직원을 둘 수가 없죠. 지점을 설치할 수가 없죠. 명목상 회사니까 법인세 감면 혜택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산관리회사는 자본금 70억 장관에게 인가받아야 된다. 그리고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5인 이상 두고 있어야 된다. 그죠? 자,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거용 부동산에 많이 투자합니까? 업무용 부동산에 많이, 업무용, 사무실이나 이런 업무용 부동산에, 오피스 건물에 많이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업무용 부동산에. 그리고 개발 전문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다, 없다? 있다. 개발 전문 회사 있다. 개발 전문 있다. 개발 전문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지금까지 받은. 그리고 부동산 투자회사 유용성 중에 소액 투자자들에게도 부동산 투자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 유동성을 높여준다, 유동성을 낮춘다? 유동성을 높인다. 주식으로 처분하면 되니까. 그죠?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이 준다고 그랬죠. 포트폴리오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자, 409페이지는 이 표가 아주 중요하다. 표가. 이 표는 여러분들이 꼭 많이 보셔가지고 잘 아셔야 돼요. 자, 여기는 좀 쉬었다 할게요. 네, 너무 많이 하면 또 힘드시니까 좀 쉬겠습니다.